소모적인 걱정은 멈추고 삶에 집중하는 법을 제시한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우리들이 인생에서 꼭 한 번은 읽어야 할 명저.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을 공유하려 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스트레스와 걱정을 줄이고 더 나은 하루를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에서 자신의 소모적인 걱정은 멈추고 삶에 더 집중하는 그 좋은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성공과 열정을 부르는 데일 카네기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철학으로 삶의 좌표를 제시한 자기관리론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 근심을 떨쳐내는 방법.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 근심을 해결하는 마법 공식. 지나친 고민은 건강에 해롭다. 2장. 근심을 없애는 습관. 걱정을 털어내라. 사소한 일에 마음 상하지 마라. 평균 확률을 이용하라.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여라. 걱정은 여기까지만 하라. 3장. 행복해지는 방법.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져라. 복수는 남의 것으로 여겨라. 대가를 바라지 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라.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겨라. 무엇이든 가진 것을 활용하라. 우울함에서 벗어나라. 4장.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연해지는 법. 비난하는 자의 마음. 비난에 상처받지 않는 법. 내가 저지른 바보 같은 짓. 5장. 즐겁고 활력 넘치게 생활하는 법. 하루에 1시간을 늘리는 방법. 좋은 습관을 들여라. 삶 자체를 즐겨라. 잘 자는 방법. 6장. 결혼과 가정을 유지하는 법. 문제의 원인은 바로 남편과 아내 그들 자신이다. 결혼의 무덤을 파지 마라. 애정을 위한 지혜를 발휘하자. 결혼의 문맹에서 벗어나라. 부부 공통의 목표를 가져라. 그냥 내버려 두어라. 당신만은 그의 공기 펌프가 되어 주어라. 가정의 행복은 성공의 반석이다. 한 푼을 아끼고 세 푼을 벌어라. 이만큼 무가치한 일이 있는가? 자녀의 경제관념을 배양하라. 1장. 근심을 떨쳐내는 방법.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 멀리 있는 희미한 형체를 쫓기보다 눈앞에 또렷한 현실을 직시하라. 세계 최고의 존스 홉킨스 의대를 건립했고 당시 영국 의학계에서 최고의 영광으로 손꼽혔던 옥스퍼드 의과대학의 명예교수로 임명되었고 영국 왕실에서 기사 자귀를 수여받았고 그의 사후에는 1466페이지 분량의 전기가 간행되었다. 이 사람이 바로 윌리엄 오슬러 경이었다. 그가 1871년 어느 봄날 마주했던 희미하고 불확실한 일을 걱정하기보다 눈앞에 확실한 일에 집중하라는 구절은 그의 평생 근심을 덜어주었던 말이 바로 이것이다.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줄곧 걱정한다. 그렇게 불확실한 목표로 고뇌하면서 길고 긴 삶의 여정에 기대를 소진하고 마는 것이다. 하지만 실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어차피 변화를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자는가. 그저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이 최선의 답이다. 눈보다 손으로 일하는 것이 낫다라는 속담이 있다. 일이 쌓여 있을 때는 그저 손을 놀려 일해야 완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많은 일들이 시작하기도 전에 책임 스트레스에 짓눌려 허우적대곤 한다. 대대손손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 마침내 산도 옮길 수 있는 법이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이곳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어제와 내일은 잼을 먹어도 되지만 오늘만은 잼을 먹어선 안 된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처한 상황, 즉 어제 일을 걱정하고 내일 일로 근심하는 습관을 풍자하고 있다. 당신도 오늘 먹을 빵에 잼을 두텁게 바르는 대신 어제와 내일도 잼 때문에 골치를 썩이고 있지 않은가? 이미 침몰해버린 배는 아무리 해도 다시 띄울 수 없다. 그렇다면 새로운 배를 만들겠는가? 아니면 침몰시킨 것을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겠는가? 현명한 자라면 물론 전자를 선택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어제의 일을 후회하고 미래의 일을 걱정하며 시간을 보내곤 한다. 이것이 침몰한 배 앞에서 통곡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 근심을 해결하는 마법 공식. 걱정거리가 있다면 다음 세 단계를 실행하라. 첫째, 스스로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를 물어보라. 둘째, 필요하다면 그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셋째, 차분하게 최악의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생각해내라. 소위 과로사는 실제 업무량 과다로 숨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숨지는 현상이란 연구 결과가 있다. 그렇다면 업무 중 스트레스는 대체 왜 생기는 걸까? 대부분의 경우는 수많은 미해결 과제에 매달려 쓸데없이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업무상 근심을 털어내려면 이들 문제풀이를 머릿속에 남기지 않는 게 좋다. 실패로 침울해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물론 이 절차를 통해 분명 당신의 업무 효율은 향상될 것이다. 현재의 업무를 지독하게 싫어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이모당은 져서 생활의 발견에서 최악의 상황을 감수할 수 있을 때 새로운 심리적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최악의 경우를 받아들이고 나면 오히려 문제에 맞설 수 있는 에너지와 여유를 갖게 되는 법이다. 죽음과 대면할 수 있는 자는 그다지 많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서서히 생을 마감하곤 한다. 하지만 삶의 질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현명한 자는 고통을 감내하기보다 기쁨을 찾아 나선다. 지나친 고민은 건강에 해롭다. 사람을 가장 유쾌하게 만드는 힘은 신실한 신앙과 숙면, 음악, 그리고 웃음이다. 그러니 앞날에 자신감을 가지고 숙면을 취하라. 좋은 음악을 들어라. 삶 속에 유머를 즐겨라. 그리하면 건강과 즐거움은 모두 당신 것이다. 정신 건강을 소홀히 다루지 마라. 요즘처럼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에는 반드시 정신적 안정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각종 정신계 질환으로 신체 건강과 활력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온 세상을 다 가진 사람도 하루 세 끼 식사에 침대 한 칸에 누워 자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니 성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사업뿐 아니라 삶의 성공을 함께 이루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주식 투자자들은 주식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면 곧 고혈압 증세를 보이곤 한다. 그리고 근심, 스트레스, 불안감 등으로 각종 질환을 앓게 된다. 사실 근심 걱정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맥을 못 추게 한다. 그렇다면 왜 근심 걱정을 통제하지 않는가? 큰 좌절을 겪으면 대개는 원망과 탄식을 늘어놓으며 무기력한 삶을 살기 마련이다. 하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고도 금세 털고 일어나는 이들이 있다. 걱정과 탄식 따위는 쓸데없이 시간만 잡아먹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걱정은 사람을 빨리 늙게 할 뿐만 아니라 거칠고 투박하게 만든다. 이를 악물면 얼굴에 주름이 늘어나고 표정도 굳어진다. 또한 머리가 하얗게 새거나 탈모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봐야 좋을 게 뭐가 있겠는가? 그러니 당장 걱정을 멈춰라. 2장. 근심을 없애는 습관. 걱정을 털어내라. 아래 4단계를 적용하면 모든 근심의 90%는 해결할 수 있다. 걱정하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록하라.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기록하라.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결정하라. 결정한 대로 즉시 실천하라. 걱정하는 습관은 청명한 하늘을 암흑천지로 바꾸는 것과 같다. 그러니 이 습관을 털어버리고 마음속을 깨끗이 청소하라. 세상에서 이보다 더 쉽고 빠른 해결책은 없다. 생물학적 원리에 따르면 자연에는 진공 상태가 없다고 한다. 텅 비어 보이는 백열전구도 부숴보면 그 안에는 공기가 꽉 들어차 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두뇌 역시 진공 상태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 일에 몰두하지 않을 때에는 온갖 근심, 공포 증오 등의 감정으로 가득 차게 된다. 당신은 어떤 에너지로 두뇌를 가득 채우고 싶은가? 업무 아니면 근심, 가만히 앉아 그저 시간을 죽이고만 있는가? 그렇다면 온갖 잡스러운 생각이 떠올라 괴로울지도 모른다. 잡념이 당신의 의지와 생각을 지배하길 원하는가? 인간은 스스로를 통제할 능력이 있다. 때문에 황량한 남극 한가운데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말 못할 고독과 좌절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가? 스스로의 삶을 빛나게 하는데 당신이라고 못할 게 뭐가 있겠는가? 바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 바쁘게 살아라. 그리고 즐거운 일을 통해 생기 넘치는 삶을 살아라. 사소한 일에 마음 상하지 마라. 우리는 종종 지나치게 사소한 일로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많다. 고작 해봐야 몇십 년 사는 인생. 정말로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어떨까? 큰 포부를 가지고 진정한 가치에 귀를 기울여보자. 온갖 힘겨운 삶의 도전과 좌절을 굳건히 이겨내고도 사소한 일로 속을 끓이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곤충의 공격에 나무가 쓰러지듯 결국 힘없이 쓰러져 버리곤 한다. 자, 큰 일을 위해 사소한 일에는 마음 상하지 말자. 대부분의 비극적인 사건들은 아주 사소한 이유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보잘것없는
이유로 엄청난 대가를 감수할 이유가 있는가? 충동적인 기분에 이성을 잃지 않으려면 항상 침착하고 또 침착하라. 사람들은 흔히 사소한 단점에 주목하곤 한다. 조그마한 빈틈에도 화를 내며 완벽하지 못한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습관은 본인과 주변 사람의 행복을 희생시킨다.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건 순전히 본인의 선택이다. 누구나 선택의 자유를 갖고 있지 않은가? 아무런 걱정 없는 순간에도 불안감에 조바심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갖 복잡한 문제 속에서도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유쾌한 사람들은 보통 사소한 일에 마음을 쓰지 않으며 불쾌한 순간에도 즐거울 줄 아는 호탕하고 대범한 사람이다. 이렇듯 너그러운 심정을 지닌 정신적인 귀족은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다. 평균 확률을 이용하라. 걱정거리가 실제로 일어날 확률을 평균치로 따져본다면 세상 근심의 90%는 사라질 것이다. 과연 걱정할 필요가 있는 걱정거리가 얼마나 될까? 갱여 추락할까봐 비행기를 타지 못한 사람도 있고 병이 오물까 에이즈 환자를 멀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걱정할 시간을 잠시 덜어 곰곰이 생각해보자. 항공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25만 분의 1로 음식물이 목에 걸려 질식해 죽을 확률보다 낮다. 그리고 악수를 한다고 에이즈가 전염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 사실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걱정하면서 보험에 가입한다. 덕분에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이는 바로 보험회사다. 나쁜 일이 발생할 확률을 두고 돈을 거래하는 것이니, 즉 근심하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 적잖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이 돈을 벌어들이는 이면에 깔린 참 의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재난이 그리 자주 닥치는 건 아니란 말씀. 살면서 위험천만한 경험을 할 확률은 극히 낮다. 하지만 전쟁이 아니라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골칫거리는 언제나 산재에 있다. 그러나 걱정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문제가 해결되던가? 당연히 아니다. 그저 몸과 마음만 허약해질 뿐이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없기에 근심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알 수 없는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눈앞에 있는 현실에 집중하자. 오늘이야말로 바로 어제의 내일이지 않은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걱정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리라 믿는가? 대부분의 경우 걱정거리의 9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실제로 벌어진다면, 그러면 침대 머리맡에 앉아 심각히 기도하라. 신께서 한쪽 문을 닫았다면 반드시 다른 쪽 문은 열어주실 것이다. 그래도 해결책이 없다면 당당하게 맞서라.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여라.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질병이 있다.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면 적절한 치료법을 쓰고 치료할 수 없다면 빨리 잊어버려라. 버킹엄 궁에는 이런 글귀가 걸려 있다. 서글픈 달빛을 보고 울지 말고 과거를 후회하지도 마라. 누구나 예상치 못한 비극과 절망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가? 하지만 당신 안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힘이 내재되어 있다. 조금만 노력해보라.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 고대 사원의 폐허터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 원래 이런 것일 뿐 달라질 수는 없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불쾌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순리대로 받아들이겠는가? 아니면 걱정과 후회로 삶을 방치하겠는가? 이것은 온전히 당신의 선택이다. 절망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어찌하겠는가? 그러니 운명을 탓하지 말고 위축되지도 마라.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피할 수 없는 거라면 내가 변하겠어. 순리를 따르는 것도 삶의 여정 가운데 꼭 필요한 부분이다. 난 아직까지 초지가 말랐다고, 날씨가 춥다고, 또는 숫소가 다른 암소와 친하게 지낸다고 기분 나빠하는 암소를 보지 못했다. 우리도 이들처럼 암흑, 폭풍 우, 기아, 절망 등에 맞서 담담할 수 있어야 한다. 고난을 이기는 자만이 활짝 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잔인한 현실을 받아들이겠는가? 아니면 정신분열을 감수하겠는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여라. 이 말은 기원전 399년에 이미 나온 말이다. 끊임없이 스트레스가 쌓이는 오늘날 우리 모두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이다. 걱정은 여기까지만 하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첫째, 지금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둘째,
어디에서 근심을 멈출 것인지 여기까지의 한계를 정하라. 셋째, 지금 걱정을 멈춰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너무 지나쳐온 것은 아닐까?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하지만 매번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실패 속에서도 무언가를 베푸는 것, 그것이 성공으로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 사람의 마음에도 기존의 습관과 방식을 고집하려는 관성의 법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과거의 미련한 습관을 지우지 못하고 고집쟁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 것이다.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려거든 기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자신의 습관이 아닌 이 기준에 따라 일을 결정하라.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지식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면 힘이 될 리도 없자는가? 수천 년간 축적된 지식 속에 엎질러진 우유 때문에 울지 말라는 교훈도 있다. 하지만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어떤 절대 권력으로도 과거의 일은 되돌릴 수 없다. 실수를 한 건 분명 잘못이지만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한다면 나폴레옹도 중요 전투의 3분의 1가량에서는 패배를 맛봤다. 그렇다면 우리의 평균 기록도 나폴레옹보다는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자, 과거의 아픔을 잊고 유쾌한 날들을 기대하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속담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만약 실패에 좌절하여 온통 후회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다면 말이다. 하지만 실패도 하지 않고 후회해 본 적도 없다면 이 역시 성공하긴 힘들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 무엇을 얻느냐는 것이다. 3장 행복해지는 방법.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져라. 즐겁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진짜로 즐거워진다.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달라진다. 마음의 힘은 중요하기에 슬픔에 빠져 있으면 슬퍼질 것이요.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두려워질 것이다. 불길한 일을 걱정하면 결코 편안해질 수 없다. 그러니 유쾌하게 살고 싶다면 즐겁고 유쾌한 생각만 하라. 그래야 행운이 당신을 따라올 것이다. 어떤 일로 입은 상처보다 그 일 자체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 모든 일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 머릿속에 불쾌함만 가득하면 아무리 흥겨운 일이 있어도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 누구나 삶에서 괴로운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그럴 때면 마음의 렌즈를 잘 조절하라. 문제를 보는 시선만 조금 달리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미소를 짓고 어깨를 펴라. 심호흡을 한 뒤 즐거운 노래를 불러라. 노래를 할 줄 모르면 휘파람을 불어라. 혹시 휘파람을 불 줄 모르면 그냥 흥얼거려도 좋다. 그러면 당신이 즐거워하는 모습 그대로 근심과 걱정은 사라져 버릴 것이다. 자, 이렇게 당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어라. 인생이 언제나 순조로울 수만은 없다. 다만 용감하고 즉각적인 사람만이 좌절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 이들에게 좌절이란 더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발판에 지나지 않는다. 복수는 남의 것으로 여겨라. 보복을 하더라도 마음의 평화는 찾을 수 없다. 당신을 증오하는 자를 아껴주고 당신에게 저주를 퍼붓는 자에게 축복을 내려주며 당신을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세상에 스컹크처럼 악취를 풍기는 사람들이 참 많다. 하지만 그들과 맞서려고 할수록 더욱 힘들어지는 건 당신이다. 스컹크는 당신이 괴로워할수록 더욱 신나서 날뛸 것이다. 그러니 아예 그들에게서 멀어져라. 정면으로 맞서서 적을 이길 수는 없지만 온화한 태도로 적을 누그러뜨릴 수는 있다. 그러니 부드러움으로 강함에 맞서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복수이다. 사람의 과오는 운명이 판단해 주리라. 그러니 굳이 당신이 나서 상대할 필요는 없다. 화내고 다투고 원망하고 질책할 시간과 정력을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두어라. 대가를 바라지 마라. 행복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의 감사합니다를 기대하는 대신 베풀 자체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다. 분노하는 자는 온몸이 독으로 가득 차 있다. 참 슬프고도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세상에는 배은망덕한 이들이 차고 넘치니 그런 일에 새삼 놀랄 필요는 없다. 그러니 대가를 바라지 않는 베풀므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찾아라. 인간은 원래 타인의 보은을 쉽게 잊어버린다. 그러니 상대의 감사를 기대하지는 마라. 보답을 기대하지 않을 땐 아주 사소한 감사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다. 그리고 설사 보답받지 못하더라도 크게 실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든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자만이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다.
이것이 사랑을 돌려받는 유일한 방법이다.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보답을 바라지 마라. 베풀 그 자체로도 즐거울 수 있다. 나눈다는 것은 어쩌면 행복의 지름길인 셈이니까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라. 1억 달러를 준다면 두 다리와 누가 맞바꾸겠는가? 두 다리를 팔 수 있겠는가? 두 손은, 귀는, 당신은 세계 최고의 부자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사지가 멀쩡한 것만도 얼마나 행운인가? 수중에 단돈 몇 푼 있는 것만도 얼마나 기쁜 일인가? 절망에 부딪혀 좌절하는 대신 당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그들도 행복하게 사는데 당신이 비통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영국 크로멜 종파 교회는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늘 자신이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더 집중한다. 바로 이 때문에 세상이 온갖 치열한 전쟁과 암투, 분쟁,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다. 인생의 90%가 옳고 10%가 틀렸을 때 대개는 그 10%의 마음을 더 쓰게 마련이다. 하지만 행복해지고 싶다면 긍정의 90%로 시선을 돌려라. 양날의 검이라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이든 좋은 면과 나쁜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근심을 멈추고 싶다면 진정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나쁜 면은 상쇄시키고 좋은 면은 부각시켜라. 우린 매일 밤낮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쳐 버리곤 한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저 고군분투하며 내달리기만 하는 것이다. 인생의 길가에 핀 형형색색의 꽃과 향기 나는 풍경을 놓치다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겨라. 아래 글을 욕실 거울에 붙여놓고 매일 한 번씩 읽어라. 큰 길이 아니면 고즈넉한 오솔길이 되어라. 태양이 아니라면 빛나는 별이 되어라. 인생은 성공과 실패로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니 너는 무엇이든 최고의 이름으로 남아라. 사람들은 흔히 자기 자신에 대해 불만을 갖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한다. 하지만 이는 자신을 죽이는 행위이다. 좋든 나쁘든 인생은 자기 식대로 살아야 한다. 보잘것없는 작은 필이라도 삶의 교향곡을 멋지게 연주해 낼 수 있다.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아껴라. 그 어디에도 당신과 같은 사람은 없다. 약점을 감추려 굳이 애쓰지 마라. 타인의 눈에는 그것이 닮고 싶은 장점일 수도 있지 않은가. 우주가 아무리 광활하다 해도 각자에겐 자신만의 땅이 있다. 씨를 뿌린 자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땅에서 멍청이 씨앗을 뿌리느니 자신의 능력을 찾아 나서는 편이 낫다. 무엇이든 가진 것을 활용하라. 밀턴은 장님이었기에 더욱 뛰어난 시를 썼고 베토벤은 귀머거리였기에 더 훌륭한 곡을 작곡했을지 모른다. 차이코프스키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겪었기에 불멸의 비창을 작곡할 수 있었다.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라. 삶에서 언제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다. 절망과 위기에 봉착했을 때야말로 운명이 당신을 시험하는 순간이다. 그러니 레몬 앞에 눈물 흘리지 말고 그것을 달콤한 레몬 주스로 만들어라.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누린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진정한 기쁨은 환경이 좋든 나쁘든 간에 스스로의 어깨에 지워진 책임을 다할 수 있을 때 찾아온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수입을 자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손실에서도 이익을 올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바로 이것이 천자와 바보의 차이를 만든다. 결점이 때로는 의외의 선물이 될 수도 있다. 관건은 당신이 그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이다. 결점에서 긍정적인 면을 이끌어낼 것인가? 아니면 결점 자체의 단점에만 집중할 것인가? 첫째,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둘째, 비록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자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맑은 날이 올 것이다. 우울함에서 벗어나라. 하루에 한 가지씩 선행을 베푸는 게 왜 도움이 될까? 바로 자신보다 남에게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우울증, 공포, 염려 등은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해서 생기곤 한다.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환자들은 최소한 3분의 1가량이 빨리 회복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병으로 인한 불쾌함, 고통, 외로움, 절망 등을 느낄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신을 잊고 남을 돕는 것이 어쩌면 자신을 돕는 것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자기 일에만 관심을 쏟을 뿐 타인의 일에는 무관심하다. 하지만 이런 자아도취만으로는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자,
자신을 잊어라. 그리고 타인에게 관심을 가져라. 그래야만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으리라. 4장.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연해지는 법. 비난하는 자의 마음.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악을 섞인 비난과 욕설을 들었다면 이 점을 기억하라. 그는 단지 당신에게 비난을 퍼부음으로써 주목받고자 할 뿐이다. 즉, 당신의 성공과 명예를 질투하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의 악의적인 비난을 받을 때면 당시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라. 세상에는 성공한 인물을 끌어내리려 하면서 주목받고 싶어 하는 이들이 많다. 이렇게 부족한 자신에 대한 자괴감을 떨치고 정확한 만족감을 얻으려는 것이다. 사소한 잡무를 처리하는 평범한 회사원이라면 그리 큰 비난을 받을 일이 없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지도 그다지 큰 영향력과 인지도를 갖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상대에게 이유 없이 비난을 받는다면 달리 생각해보라. 비난은 또 다른 의미의 찬사인 것이다. 부스, 제퍼슨, 그리고 워싱턴은 대중의 비난에 빛이 바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기억된다. 걸출한 인물들에 대한 악의적 비난은 오히려 그를 더 잘 이해하고 존경하게 만듦과 동시에 비판자들의 무능과 천박함을 폭로해준다. 비난에 상처받지 않는 법. 가능한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비난은 빗줄기에 흠뻑 젖지 않도록 우산을 단단히 받쳐 들어라. 악의가 섞인 비난을 듣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통을 터뜨린다. 하지만 그래봤자 좋을 일이 뭐가 있겠는가? 잘 생각해보라. 그런 사소한 일은 화를 낼 가치도 없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더라도 분노와 자기 연민에 빠지지는 마라. 오히려 지금 처한 환경이 정말로 최악일까? 하루빨리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라.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그러니 모두를 만족시키거나 기쁘게 할 수는 없다. 남들이 짓거리는 것을 모두 막아낼 수는 없으니 그저 남들의 비판에도 의연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누군가 욕을 해도 그대로 안 갚으면 결국 그 사람에게 되돌아간다. 하지만 그저 웃고만 있는 사람에겐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냥 웃어라. 이 충고는 당신이 부당한 비판을 받았을 때 더욱 위대한 힘을 발휘하리라. 내가 저지른 바보 같은 짓,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기록해두고 스스로 반성하라.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다. 그러니 공정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여 스스로를 진보시키라. 사람들은 흔히 결점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은 결국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남을 탓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엄격한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고 결점을 고치기 위해 노력한다. 누구나 실수하거나 잘못할 때가 있다. 천재 아인슈타인조차 연구 중 99%나 실수를 저질렀다고 고백했다. 그러니 당신이나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실수할 확률은 훨씬 더 높지 않겠는가? 자신에 대한 비판을 새겨듣고 스스로 더 진보하도록 노력하라. 당신을 칭찬하고 지지하고 보호해주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배울 것이 없다. 오히려 당신을 비판하고 당신과 논쟁을 벌이는 자에게 배울 점이 더 많다. 5장. 즐겁고 활력 넘치게 생활하는 법. 하루에 1시간을 늘리는 방법. 자주 쉬어라. 피로를 느끼기 전에 쉬어주면 매일 1시간씩 더 살 수 있다. 록펠러는 사업만큼이나 휴식을 중요시했던 사람이었다. 휴식은 중요한 치유의 과정이니 단 5분의 휴식으로도 두뇌의 활동력과 집중력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될 것이다. 휴식은 피로한 몸과 두뇌를 다시 활기차게 만들어준다. 그러니 휴식은 피로를 예방하는 최선책이다. 막대한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 전에는 잠시 휴식을 취해보라. 그리하면 더 탁월한 성과를 올릴 수 있으리다. 잠시 잠을 내어 땅에 엎드려 낮잠을 자보라. 만약 이렇게라도 할 수 없다면 퇴근 후에 잠시 누워 휴식을 취하라. 그러면 놀랄 만큼 효율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미 육군의 시험 결과는 매 시간마다 10분씩 휴식하면 행군 속도가 빨라질 뿐 아니라 행군 거리도 기존의 2배가량이 늘어남을 보여준다. 인체는 기계와 같아서 자주 쉬게 할수록 수명이 늘어나고 고장도 덜 나게 된다. 휴식, 이것이 바로 높은 성과의 비밀이다. 쉬어라, 또 쉬어라. 긴장도 버릇이듯 몸을 편하게 하는 것도 익숙한 습관이 될 수 있다. 모두가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 과로로 사망하거나 정신요양소, 병원 등을 찾는 비율이 대폭 감소할 것이다. 좋은 습관을 들여라. 어떻게 하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 업무와 상관없는 문서는 전부 치워라. 업무의 경중 완급을 정확히 파악하라. 과감히 결정하라. 필요하다면
업무를 분담하라. 엉망진창인 공간은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한다. 반면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에선 마음이 편안하고 차분해진다. 쓸데없는 문서로 가득 찬 사무실에선 일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강박증에 시달릴 수 있다. 주변을 정갈하게 정돈한다면 일을 더 체계적으로 또 쉽게 해낼 수 있다. 이것이 업무 효율을 높이는 첫 번째 단계이다. 무인도로 표류했던 로빈스 크루소는 매일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정해두었다. 오늘날처럼 번잡스러운 사회에 사는 우리도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물론 계획을 완벽히 수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계획에 따라 일을 처리하다 보면 효율은 물론 흥미도 배가 될 것이다.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하루 업무를 완성하지 못하면 불안, 초조해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하루 휴가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오히려 정신이 맑아진다. 미해결된 문제로 골치를 썩이거나 방황하지 않으려면 방법은 단 한 가지이다. 하나씩 차례로 해결하라. 삶 자체를 즐겨라. 종종 스스로를 일깨워라. 난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피곤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활기차게 일할 수도 있다. 설사 활력이 넘치지 않더라도 피로감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피로하다고 느끼는 순간 체내 혈압과 산소량은 급격히 떨어진다. 심리적인 피로가 생리적인 피로보다 사람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젊든 늙든 건강하든 허약하든 상관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피로하지 않다. 단지 업무에 대해 그리고 삶에 대해 피곤한 것일 뿐이다. 만약 유쾌하고 즐거운 일을 하게 된다면 정신은 오히려 더욱 맑아지라. 마인드 컨트롤이야말로 기적을 부르는 힘이다. 즐거운 척 일하게 되면 실제로 즐거워진다. 그러면 피로감, 긴장감, 불안감, 우울증 등은 씻은 듯 사라지리라. 즐거운 척 꾸며대다 보면 언젠가 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가 있을 것이다. 매일 아침 자신을 깨운다 함은 적극적으로 심리적 암시를 주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기운을 불어넣으면 어떤 일이든 용감하고 즐겁게 해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 그러면 승진과 연봉 인상은 덤으로 따라오게 될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일 자체를 괴롭고 힘든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놀기 시작하면 금세 두 눈이 반짝반짝해진다. 하지만 원래부터 일이 지루하고 놀이가 즐거운 것은 아니다. 단지 사람의 두뇌가 그렇게 인식하는 것뿐이다. 일은 힘들다는 편견을 깬다면 일 자체도 즐겁게 즐길 수 있다. 지루한 일을 재미있게 바꾸지 못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관심이란 일부 타고나기도 하지만 일부는 후천적으로 배양된다. 하고자 하는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귀중한 능력이 있다면 미래를 걱정할 필요는 없으리라. 잘 자는 방법. 아래의 4가지 규칙을 기억하라.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졸릴 때까지 책을 보거나 일을 하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후에 누워서 긴장을 풀어라. 운동을 많이 해라. 몸이 피로하면 깨어있을 기력도 없다. 흔히들 불면증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남을 뛰어넘는 성취는 그보다 탁월한 열정에서 비롯된다. 생각을 바꿔보라. 잠을 자지 않으면 남들보다 2배를 사는 것이 아닌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면증을 걱정하느라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각종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는 불면증 자체가 아닌 근심 때문에 생겨난 병이다. 그러니 불면증이든 뭐든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걱정을 멈추는 순간 꿈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불면증을 걱정하는 이들은 보통 자신들의 생각보다 훨씬 잠을 많이 잔다. 그러니 내가 대체 몇 시간을 자는 걸까에 대한 생각을 버려라. 그러면 더욱 편안히 잠들 수 있을 것이다. 불면증을 치유하는 또 다른 방법은 몸을 극도로 피곤하게 하는 것이다. 축구, 테니스, 골프, 스키 등 체력 소모가 많은 일을 한 후라면 천둥번개가 쳐도 잠에 골아떨어질 수 있다. 6장. 결혼과 가정을 유지하는 법. 문제의 원인은 바로 남편과 아내 그들 자신이다. 결혼이란 두 사람이 함께 추는 춤이다. 그러니 두 사람의 보폭이 맞지 않으면 춤이 어우러지지 못한다. 해겔 사상에 대한 관점이 달라 이혼한 부부가 있는가 하면 남편이 매번 가운데 치아부터 양치를 한다는 이유로 이혼 도장을 찍은 부부도 있다. 이렇게 우스꽝스럽고 사소한 이유로 수많은 부부들이 타경을 맞고 있다. 하지만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면 이혼 자체는 아무런 해결책도 되지 못한다.
또 다른 반려자를 만들었을 때는 또 다른 문제로 곧 골치를 썩게 될 테니 말이다. 아름다운 결혼은 현명한 어울림에서 비롯된다. 이 같은 어울림이 조화를 이룰수록 사랑은 더욱 깊어지게 된다. 결혼의 무덤을 파지 마라. 쉼 없이 잔소리를 해대는 부인과 걸핏하면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남편. 이렇게 사랑은 점점 시들어 가고 결혼은 파국을 향해 치닫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체 무엇 때문에 결혼이 망가지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무리 깊은 사랑이라도 도를 넘어선 잔소리에는 버티지 못하는 법이다. 뉴욕시 가정법원에서 수천 건의 처자, 유기 문제를 연구한 결과 남편들이 가정을 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인의 끊임없는 잔소리 때문이었다. 그러니 잔소리는 결혼 후 무덤을 파는 것이나 다름없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히 말다툼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말다툼을 한 뒤에 오히려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되고 돈독한 사랑이 싹트기도 한다. 하지만 둘 중 한 사람이 끊임없는 잔소리로 말싸움을 걸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말이다. 잔소리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 결혼 생활에 결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애정을 위한 지혜를 발휘하자.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돋보기를 쓴 두 노인이 함께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떠올려보라. 인간은 누구나 비판받길 싫어한다. 누군가 자신의 단점을 지적해달라 자청하더라도 실제로 적나라한 비판을 들을 땐 아마 견디기 힘들 것이다. 결혼 생활 중에 부부는 더욱 감정적으로 변한다. 사소한 일조차도 엄청나게 큰 일로 확대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선언하기 일쑤인 것이다. 그러니 그저 칭찬만 해주어라. 사랑을 가득 주면 상대는 자연스레 변화할 테니 결혼의 문맹에서 벗어나라.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더라도 가장 중요한 성적 본능에 대해 무지하다면 결혼 생활은 초라하게 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포피노 박사가 바라는 결혼 생활의 4가지 실패의 원인은 불만족스러운 성생활, 여가, 생활 활용에 대한 의견 불일치, 경제적 곤란, 신체적, 정신적 이상. 이상의 4가지 원인에서 불만족스러운 성생활이 1위인 반면 경제적 곤란은 3위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보라. 성생활은 육체적인 문제인 동시에 정신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가장 숭고하면서도 순수하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성생활이 아닌가. 때문에 아름다운 결혼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의 성적인 행복감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 상대의 요구에 경청하라. 부부 공통의 목표를 가져라. 상대방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둘이 힘을 합치면 꿈을 이룰 수 있으리라. 아름다운 결혼을 위해서는 부부 공동의 이상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에는 이상이 무엇인지 새 집을 사거나 세계 여행을 즐기는 것 등보다 함께 꿈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꿈을 꾼다는 건 무척 설레고 감동적이지 않은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뻐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는 그 모든 과정이 부부를 보다 단단히 결속시켜 줄 것이다. 공동의 목표를 지닌 부부가 함께 노력할 때 보다 빨리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꿈이 같지 않은 부부라면 어찌 같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 누구도 꼭두각시가 되고 싶어 하진 않는다. 또한 꼭두각시 같은 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다. 그런 삶은 죽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한 예로 아내의 지나친 만류의 남편은 결국 삶에 대한 열정과 꿈을 잃어버렸다. 남편이 자신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다 혹여 실패하게 되더라도 최소한 한 번 도전해 보았다는 만족감이라도 얻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패의 원인을 터득하게 된다면 다음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성공을 향한 욕심의 이직과 승진 등을 강요하는 부인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들의 남편은 분명 엄청난 두통과 각종 질병에 시달릴 것이 뻔하다. 누구라도 그 같은 책임과 스트레스를 이겨낼 자는 없으리라. 좋아하고 행복해야 하는 일이 반드시 부유한 성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지만 심리적 안정감과 만족감을 선사해 주는 것은 분명하다. 자, 상대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배우자의 용기와 모험, 정신을 가져보자. 당신만은 그의 공기 펌프가 되어 주어라. 남편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그의 냉정한 상사가 모두 알려줄 것이다. 그러니 당신만은 남편을 격려해 주어라. 식탁에서든 침대에서든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어라. 결국엔 실패하고 말 거야라고 말하는 부인에겐
좀 더 빨리 실패가 찾아갈 뿐이다. 격려받은 남편은 실패하지 않는다. 엄청난 긍정의 에너지를 충전받아 마침내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된다. 보이스 박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꾸밈이 과하더라도 근사하고 멋있다고 칭찬해 주어라. 파티 중 신뢰를 범했더라도 점잖은 사람이라고 칭찬해 줘라. 그렇다. 당신의 배우자가 결점이 많더라도 기꺼이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한다. 냉혹한 타인들이 진실을 말해줄 테니 당신까지 나서서 스트레스를 줄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 같은 작은 노력만으로도 배우자를 기쁘게 해줄 수 있다. 보다 자신감 넘치고 유쾌한 배우자를 원한다면 말이다. 가정의 행복은 성공의 반석이다. 성공한 사람의 뒤에는 항상 그를 지지해주는 가족이 있다. 화목하지 않는 가정에서는 성공을 이루기가 힘들다. 아니, 설사 성공하더라도 진정한 성공이라고 볼 수 없다. 함께 기쁨을 나눌 리도 없는데 성공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수많은 직장인들은 집의 대화를 나눌 상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안을 받는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말이다. 하지만 상대가 이기적이라면 안 된다. 바쁜 직장인들은 매일 아침밥도 거른 채 허둥지둥 출근한다. 그리고 점심때가 되면 식사를 대충 때우고는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기 일쑤이다. 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가? 지나치게 과로하지 않도록 하자. 성공하기 전에 지레 죽어버릴지도 모른다. 행복을 전해주는 아내가 있다면 남편의 사업 역시 성공하기 마련이다.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가족들, 특히 남편이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이다. 행복한 가정은 성공적인 인생의 근간이 된다. 한 푼을 아끼고 세 푼을 벌어라. 지혜로워져라. 그리하면 같은 돈으로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적은 돈으로도 남들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다. 삶이 힘들어지면 아내들도 힘겨운 도전, 즉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와 걷잡을 수 없는 사교육비 등에 직면하게 된다. 돈을 아껴 쓰지 않는다면 파산은 남의 일이 아니다. 월급을 받아 그 다음 주면 빈털터리가 되는 직장인들이 허다하다. 쇼윈도에 걸린 멋진 외투.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질러버리는 것이다. 방세와 전기세 따위는 아랑곳 없이 주머니에 남은 1달러로 부인에게 장미꽃을 사다 주는 남편들도 있다. 하지만 배를 쫄쫄 굶는 형편에 장미꽃을 즐길 여유가 어디 있겠는가? 전문가들은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그 지출 상황을 명확히 기록해 두라고 충고한다. 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갑부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가? 이렇게 3개월만 꼼꼼히 기록하다 보면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는 돈을 절반 이상이나 아낄 수 있다고 한다. 이만큼 무가치한 일이 있는가? 무계획적인 소비라니.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가구상, 의류, 매니저 등에 모두 날리고 싶은가? 그 돈을 벌려면 매주 40시간씩 일해야 한단 말이다. 누구나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싶어 한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삶이 더 행복할까? 예산 내에서 빠듯하게 생활하는 것, 혹은 평생 써대며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것. 장래 희망사항이 불황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전자를 선택해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권이나 도박 등 행운에 기대어 돈을 벌길 기대한다 하지만 이는 단지 허황된 꿈에 불과하다. 물론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된 행운아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 수에 비하면 이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신에게 행운이 찾아올 확률은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갈 확률보다 훨씬 낮다. 신문에 종종 말도 안 되는 사기 사건들이 보도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멍청하지?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라고 비웃곤 한다. 하지만 당신도 조심하라. 그런 일이 당신에게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은가? 사기꾼들이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으니 반드시 이 두 가지 원칙을 명심하라. 욕심을 부리지 마라. 너무 쉽게 남을 믿지 마라. 자녀의 경제관념을 배양하라. 자녀들에게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것은 유수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그래야 당신이 없는 미래에도 자녀들의 앞날을 안심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부모들의 경제적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자녀들에게도 돈에 대한 책임감을 길러줘야 한다. 사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어른들은 돈을 절약하려고 애쓰는 반면 아이들은 흥청망청 써대기 일쑤이다. 진정으로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경제관념을 바로 세우는 데 힘써야 한다. 지금까지 자기관리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의 핵심 원칙들을 잘 활용하면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에서 제시한 원칙들의 실천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태도와 철학으로 받아들일 때 삶의 질의 변화를 실감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물 흐르듯이 자기관리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삶의 질 향상과 선순환 인생의 복된 삶을 수놓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어브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